32번 보겠습니다. 32번 법인세법상 부당해이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틀린 걸 찾는 문제입니다. 1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라고 하네요. 1번부터 볼까요? 바로 밑에 있네요. 부당해이 계산의 부인 기출지문 총정리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대한 해설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해이 계산의 부인 정의를 보실게요. 정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부당한 행위와 상관계없이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이 말이죠. 이 경우 세금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부당해이 계산의 부인을 적용에 있어서 충분한 요건이 된 것이며 행위 당사자들이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상관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되었다면 부당해이 계산의 부인을 적용해서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다만 과세를 위한 소득 금액만을 재계산하는 것이며 그 행위의 법률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이 계산의 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 그 특수관계자끼리 한 그 거래 자체의 효력 자체를 다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 거래 자체 뭐 비싸게 샀거나 싸게 팔았거나 그런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예를 들면 고가 매입이다. 샀다는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 효력을 가지지만 비싸게 샀으니까 시가보다 비싸게 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1번 다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죠. 세금을 내가 적게 냈게 된다는 거예요. 100원에 살 수 있는데 150원에 특수관계인한테 시장에 딴 데 가면 100원에 사게 시가대로 살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한테 150원 주고 샀다는 거지. 비싸게 샀으니까 나는 손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때 150원에 산 걸로 난 인정 안 할 거야. 세법이 말합니다. 그렇게 한 부당한 행위를 부인할 거야. 소득 금액을 새로 계산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맞는 표현. 2번 볼게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나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다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맞는지 볼게요.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 페이지는 106페이지 뒤에 8번 문구를 봅니다. 8번 정리사항 2번에 대한 해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온 거예요. 대여 내가 빌려준 거고 차용 빌려왔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시가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돈에 대한 시가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자죠. 내가 은행 가서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그 1억에 대한 빌린 거에 대한 대가는 이자율이겠죠. 은행에서 예를 들면 1억 빌려드릴 테니까 1년 뒤에 원금 1억 하고 이자 7% 같이 이자 700만 원까지 같이 갚아주세요. 그게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죠. 그런 걸 시가라고 하는 거죠. 시가. 그래서 이자율을 우리가 금전 대여 혹은 차용에 있어서의 시가로 보면 됩니다. 내가 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 위해서 빌려줄 때 얼마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금전의 대여 차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뭐냐면 우리 회사 있죠, 여러분? 우리 회사가 이렇게 차입금이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빌려온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A 차입금, B 차입금, C 차입금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차입금이 있다는 거예요. 빌려온 돈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빌려준 돈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것들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걸 바로 시가로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기존에 A, B, C 차입금이 있어요. 근데 A는 예를 들어서 10%, B는 9%, C는 8% 받고 8%를 갚기로 하고 빌려왔대요. 그리고 금액은 똑같이 1억, 1억,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가중평균 금액이 전부 다 1억이니까 지금 단순 평균하고 이때는 똑같겠죠. 빌린 금액이 크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가중평균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자율이 더 많은 효과를 줄 거고 평균 금액에. 지금은 다 1억, 1억, 1억이다. 10%, 9%, 8%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D로부터 만약에 물건 차입을 새로 한다.
그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9%가 되겠죠, 여러분? 그죠? 지금 가중되는 수치가 똑같잖아요. 100, 1억씩이니까 각 3분의 1씩 나누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값인 9%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 시가로 요 9%를 뭐다? 이 금전에 대한 시가로 본다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대여금이나 차입금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의 평균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예외로서 다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대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막 밑에입니다. 이 가중평균 이자율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특수관계자한테만 빌린 것들이고 다른 이미 있던 것들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차입금 기존에 있던 차입금이 전부 채권자 불분명한 경우들이에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입니다. 지금 좀 구석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뭐다? 원칙적으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는구나.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신뢰할 수 없어서 그게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저희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안 하고 시중은행에서 지금 빌려주는 당좌 대출 이자율 이거 객관적이지 않나요? 그냥 이거를 시가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때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쓰지 않고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4.6%거든요. 이거를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뭐가 원칙이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첫 번째 예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뭔가 불확실하거나 믿을 수 없는 애들이래. 그때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쓰는 겁니다. 시중은행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죠. 그게 아니라 또 두 번째 예외는 뭐예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쓸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할래요 시가로. 이러면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2번 그리고 보세요. 지금 2번 여기 2번 해설이 또 여기도 다 이어지는 건데 여기 보면 2번 해설 읽어봐요.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빌린 거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에 한해서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 좀 더 믿을만 하겠다. 그러니까 시가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런 대여금 같은 것들이 해당 대여금 차입금이 워낙 옛날 거네. 워낙 옛날의 시가야. 그렇다면은 그거 쓰지 말고 그 해당 대여금에 한해서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 좀 객관적이니까 지금 이걸 갖다 쓰렴이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지금 조금 구석진 부분인가 합니다.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당좌 대출 이자율을 원칙적인 시가로 하나 만약에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너무 오래된 대여금이 있다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맞나요? 틀렸죠. 반대죠, 반대. 뭐가 원칙이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갖고 있던 기존에 있던 차입금이 너무 오래돼서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다면은 그 대여금의 한정에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쓰지 마. 너무 오래된 거잖아. 그걸로 계산하지 말고 당좌 대출 이자율 시중은행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자율을 적용하렴이라고. 지금 반대로 됐다는 거 아시겠죠? 2번 문구 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뭐하고 뭐를 바꾸라? 당좌 대출 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이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된다는 거. 3번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 시가의 50%에서 그 자산의 제공 시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3번 지문에 대한 정오 여부 뒷페이지에 있겠죠. 3번 여기 있죠. 3번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순서를 보면 시가를 판단할 때 자 일단 처음에
시가를 알잖아요. 그럼 그걸 1순위로 쓰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시장에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그게 본래의 시가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장 가격이죠. 이걸 알면 이걸 쓰면 돼요. 근데 만약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다면은 2순위는 뭐다? 감평법인 등의 감정가를 쓰는 겁니다. 다만 또 중요한 거, 주식은 이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3순위로 가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3순위거든요. 토지라면 개별 공시지가, 건물이라면 국세청장 고시가액, 뭐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죠? 상장 주식이라면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비상장 주식이라면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가중 평균액을 뭘로 한다? 이 3순위 시가인 작아져라. 더 됐다. 3순위 시가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됐죠? 자, 1순위, 2순위, 3순위는 저런데 그 외에 다양한 경우에 시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고 3번의 정답은 이거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에는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시가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의 시가의 50%에서 받은 혹은 지불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빼서 거기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것을 해당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제공에 대한 시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3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시 3번.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해당 자산의 시가의 50%에서 뭘 뺀다? 그 자산을 제공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빼요. 그 뺀 금액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맞죠?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 비상장 주식의 매입 또는 양도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여러분 요거 방금 봤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시가를 안다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제3자 간 혹은 불특정 다수 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안다면 그거를 적용하는 게 최고예요. 1순위. 근데 그거를 모른다면 2순위는 감평법인, 감평사가 감정한 얼마인지 뚝딱 감정한 그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이런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죠? 지금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1순위 금액을 모른다고 해서 바로 2순위를 적용하면 되는데 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1순위 모른다면 바로 3순위로 와야 돼요. 3순위는 뭔데요?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시가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여기 있죠. 뭐 전후 2개월간 평균액 아니면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가중 평균액 상장인지 비상장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다? 이것들은 다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비상장 주식이죠. 시가가 불분명해요. 1순위 시가를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2순위인 감정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3순위인 상속증여세법,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시가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4번 맞는 표현이에요. 됐습니다. 자, 5번. 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미만이거나 5% 미만일지라도 뭘 적용한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싸게 샀다 그죠 지금? 5번에 대한 해설 뒤에 있죠? 여기 104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104페이지 제일 위. 자, 여러분 일단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언제 적용한다고요? 내가 손해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얘기했어요. 고가 매입. 그냥 평범하게 시장에 가면은 100원에 살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한테 300원에 사왔대요. 비싸게 사왔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회사의 손해잖아요. 저가 양도 어때요? 내가 시장에 팔았으면 200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특수관계자한테 50원 받고 팔았대요. 다른 사람한테 200원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특수관계자한테 50원밖에 안 받았대요. 150원만큼 내가 손해봤죠?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될 거예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손해를 본 거니까. 절이 돼요. 받을 이자를 덜 받았다는 거죠. 고리차용.
내가 내야 될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왔다는 거죠. 전부 다 나의 손해예요. 그죠? 이 경우들에는 여러분 손해를 보긴 했잖아요. 근데 그 봤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니까 무조건 그 금액을 다 부인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세세하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손해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 적용하지 않을게 라고 해요. 그 금액 손해를 본 금액이 큰지 작은지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현저한 이익을 상대방한테 줬잖아요. 분여했다면 그거를 우리는 제재의 대상으로 봐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얼마여야지 현저하냐? 내가 얼마 손해를 보고 상대방한테 이득을 줬을 때 그거를 현저하다고 할 것이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원인데 내가 사온 금액이 103원에 고가 매입했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3% 비싸게 사온 거죠. 그러면은 5%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부당행위 계산에 부분 적용하지 않아. 야, 뭐 그 정도야. 금액이 크지 않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가와 차이가 5%에 미달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여러분 100원, 103원이 아니고 100억, 103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퍼센트지는 5%가 안 되죠? 차이가 5%가 안 되잖아요. 퍼센트지로 봐서는 미미한 거야, 이익이. 근데 여러분 절대적인 금액이 어떻게 돼요? 3억이라는 절대적인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3억 원, 절대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니 그러면은 혹시나 5% 차이는 안 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네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한테 이득을 줬으면 그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한 이익 요건은 결과적으로 두 개예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혹은 절대적인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그거는 이득이 상대방한테 분유한 이익이 현저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저리대여, 고리 차용은 그냥 금액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을 적용할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본 손해가 현저할 때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해요.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한 걸음 더. 그런데 여러분 상장 주식 있죠? 상장 주식을 내가 만약에 고가 매입했다, 저가 양도했다 이렇잖아요. 이때는 현저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합니다. 상장 주식은 여러분 그 주식 시장에서 그 거래가액이 딱 적혀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물론 여러분 다른 시가도 시장가액은 형성되어 있지만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정확하다는 거야. 그 금액이 시장에서 형성된 그 시장가액이. 그렇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비싸게 샀니? 싸게 팔았니? 그러면은 이 현저한 이익 요건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거야.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5번 풀이하겠습니다. 5번 다시 읽어봅시다. 지금 여러분 비싸게 사잖아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가 매입인 경우에는 시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시가의 5% 미만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일반적인 고가 매입이라면. 근데 뭐라고요?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즉 상장 주식이라는 거예요. 상장 주식은 현저한 이익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그래서 5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복습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